미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의 파장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2.5%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는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곳곳엔 경제위기 적신호가 켜졌고 아시아 지역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장기간 5에서 6%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 여건 악화 가능성도 엿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이에 대응해서 같은 날 하루 동안 13개 나라가 금리를 인상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은 요동을 쳤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변수, 지금 이 금리와 환율만이 아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 핵심 산업,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각국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까요?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환율이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먼저 좀 제어하느냐 이거에 물가 따라서 잡기. 물가 잡기. 그것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경제 정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환율 자체가 하나의 경제 위기의 지표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된다.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금리를 자꾸 더 올려야 되는 건가요? 국제 환율 추세를 보면은 지난 97년도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는 다르게 나 홀로 달러화 강세가 그렇죠.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슨 경제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 이제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미국은 미국의 미국 경제의 국내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0.75 올리면 우리도 0.75 올리고, 미국이 1%포인트 올리면 우리도 1%포인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금리 정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금리가 미국과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감내할 수 있다.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또 올렸다가는 경기 위축이 또 가속화될까 봐 많이 못 올리고, 이 좀 딜레마적 상황 아닙니까? 그건 이제 모든 나라 다 똑같은데요. 영국과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유럽 대륙국가, 그리고 일본, 이 세 그룹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이. 미국이나 영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경기가 견조한 수요에 따라서 화랑이기 때문에 과격한 금리 상승 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급격히 올리는 것이고요.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3%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래도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간이고요. 일본은 이제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정책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올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이 올리지 않고 적절히 올림으로 해서 현재 6% 전후의 인플레이션을 좀 더 좀 내리는 이러한 정책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과거에는 이제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 흑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정반대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장의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환율이 현재 달러화만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화와의 대비인 환율이 올라갔고 다른 나라 화폐하고는 달러만큼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세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는 미국 외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런 상황, 유로화하고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 파운드와는 우리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확대 효과는 누리기가 어렵고 미국을 제외하고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식량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만약에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작년 이맘때 수준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 그랬겠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의 1번 원인이고 궁극적 원인은 결국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인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전쟁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그 조정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이제 원활하게 극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좋아질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쟁 상황은 뭐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뭐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같이 올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공격적인 금리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 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본인의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입 물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다 돼 있고요. 거래도 US 달러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거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 수출한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 뭐 고금리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혹시 이런 사정 때문에 아직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만 무슨 뭐 벌써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런 나라들이 있나요? 많죠. 지금 현재 많이 있죠. 작은 나라들 중에서 개도국 중에서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알다시피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뭐 잠비아라든가 뭐 에콰도르 해서 여러 나라 작은 나라들이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의 기본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일종의 자기 고유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이제 한 2년 동안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는 관광업, 어떤 나라는 해운업 이제 이런 거에 이제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안 됐고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다른 부채 문제가 이제 엄습을 한 것이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때문에 또 그렇게 됐고요. 맞아요. 자연재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가들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IMF가 구제금융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는 선진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조짐 이런 거의 문제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부터 전염되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유럽. 영국과 EU의 유로존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좀 가장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보고 그렇게 되면 약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전반부에 짚고 있는 환율 상승, 고금리, 고물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어떤 기조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양적인 어떤 조치가 있고요. 또 이제 질적인 조치가 있는데 양적인 조치로서는 지금 앞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뭐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장기 계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그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별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영국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에서 적절히 이렇게 줄이는 것을 선별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서 이제 그 조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채권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채권 수익률이 좋은데 예를 들어 세계 뭐 이제 채권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모건 스탠리 무슨 지수라든가 투자은행들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지,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지수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선진국 지수, 뭐 개도국 지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나눠놓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개도국, 최상위 개도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이제 이렇게 선진국으로 편입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외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근데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계속을 더 해야 되고요. 더 해야 그거는 된다. 사실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수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개도국에 그냥 놔두는 게 사실은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나라 물량이 크고, 그다음에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개도국 지수 자체를 자기들이 계산할 때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작아집니다. 개도국 지수 전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뭐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기준에 맞으면 이제 바꾸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흔히 요새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통화 수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뭐 최근 뭐 국민연금과의 통화 사업을 갖다가 체결했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하고 좀 안정적인 국가들하고 통화 사업을 좀 더 계속 추진한다든가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전부 다 양측이 서로 입장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야 되고 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 시장 전반에서 나타난 상품 수요 감소와 공급망 불안, 코로나19 유행의 여파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이전에 없던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 각국에선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책 마련에 나선 상황. 주요국 금리 인상의 폭과 그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총체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 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안보 대책은 무엇일까? 보다 더 구조적으로 최근에 글로벌 경제를 설명할 때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요즘은 뭐 거의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미국, 중국 사이의 경쟁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경제는 사실은 옛날에는 경제하고 안보는 이제 분리해서 별개다 봤죠. 했죠. 근데 사실은 경제하고 안보가 분리됐던 시기는 또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전 인류의 역사 또는 뭐 지난 1000년의 역사 중에서 정말 지난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되게 경제하고 안보는 되게 같이 갔었고요. 근데 이제 경제 안보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형, 무형의 충격, 국민의 그 복지 또는 수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든 걸 전부 다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고요. 보면 이제 이제 교역과 무역과 관련된 안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안보도 있고
또 에너지 안보도 있고 식량 안보도 있고 또 뭐 기술 안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안보에 관심 분야가 달라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북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북아프리카의 경제 안보는 국가들은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이죠.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공급망 문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고요. 이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공급망 문제는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그 공급망도 어느 나라는 이런 품목에 대한 공급망이고 어느 나라는 이런 품목에 대한 공급망이기 때문에 예.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장 맞는 경제안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일부 이제 범용 제품의 어떤 공급망 안정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렇죠. 경제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미국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10개 정도의 미래 첨단 산업을 정해놓고 육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거기 뭐 AI도 있고요. 예. 뭐 자율주행차 뭐 다 있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의 궁극적인 지금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의도는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이제는 다 미국 국내로 다 들여오겠다는 거죠. 제조업도 들여오겠다. 예.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반중국을 넘어서는 겁니다. 반중국이 아니라 반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다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바이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꼭 반중국이 아니에요. 반중국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반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모든 걸 다 미국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첨단 산업에 있었던 기술이라든가 어떤 생산 시설 같은 것이 결국 한국 내에서 어쨌든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문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많은 중요한 공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또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 내 공장을 다 만들 수는 없죠.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이 택한 전략은 연대입니다. 예. 우방국과 연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칩4 동맹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동맹이 그럽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도 별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미국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돈이 미국 안에 와서 하면은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잘해줄게. 다 여기 와서 해.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이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이렇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 공정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과 공정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우리 나름대로. 예. 뭐 장기 계획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전기차 생산 미국에서 해라. 배터리 소재 중국 부품 쓰지 마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그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수출되는 전기차는 전부 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 아이오닉 5라든가 뭐 EV6라든가 예. 다 이제 여기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조금 이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법안이 통과되거나 서명하고 나서부터 즉시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고 있고 해서 올해 연말이라 뭐 계속 보조금을 안 주겠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예. 배터리의 상류 부분, 배터리가 만들어지면 그거의 상류 부분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걸 결국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동맹 특혜무역인 협정이 있는 나라들 안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멕시코, 뭐 USMCA입니다. 거기서 한 나라 그거만 인정해줄게. 근데 그거를 처음에 40%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한 4, 5년 전 뒤에는 2027년에는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우리가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통상 법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건데요. WTO 우수 규정부터 WTO도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국민 대우 위반입니다. 내국민 대우 위반.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차별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자유무역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차별 원칙인데 이제 그것을 위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그런 측면도 있죠. 이제 그런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세워서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뭐 일단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예. 이걸 다 되돌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 내려오고 이제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그걸 적응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타격을 받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는 조금 준비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배터리의 원료 부분과 그 중간재 컴포넌트 부분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다른 데서 조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강경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정책을 조금 좀 바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희망 사항인데요. 모르죠, 그거는. 예, 왜냐하면 뭐 선거라고 하는 게 올해 있고 그다음에 또 2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특혜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차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NT라든가 NT 위반이라든가 내국민 대우 위반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좀 협의를 지금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게다가 바로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첨단 반도체 중국에 대한 수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또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제 물론 그 첨단 반도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제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생산을 못하게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막고 있죠.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막고 있고요. 이제 다 막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이게 반도체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큰 격차를 계속 벌리겠다. 초격차. 예.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계속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자립 자강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국이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일정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25나노, 30나노에 대해서는 뭐 좀 잘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첨단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중국과의 추가적인 협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WTO 체제를 처음에 주도적으로 만든 게 우선 미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WTO 기능을 뭐 굉장히 위축시키고 WTO의 그 소위 상급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WTO 내 상급 법원의 이른바 재판관을 미국이 계속 임명을 안 해가지고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면서요? 이러고 계속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완전히 해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초강대국은요.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가 낫죠. 양자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의 번영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미국한테 좋기 때문에 1947년도 가트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미국이 그걸 강력히 지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몇십 년 해보니까 결과가 WTO는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가트를.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게 항상 이거는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을 줬는데 한국도 포함됩니다. 한국도 굉장히 큰 이익을 받죠. 근데 미국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상소 WTO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법 기능에 해당하는 상소 제도는 이제 WTO는 2심제인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1심과 2심에서 2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를 지금 무력화시켜 놨죠. 네. 이유는 하여튼 여기에 WTO만 가면은 미국은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은 패소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정당하게 판정이 안 난다라고 미국은 불신을 갖고요. 그래서 현재 WTO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결국 이 WTO 체제 하에서 크게 성장을 해온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그 다자간 무역 자유와 이 부분은 계속 지켜야 될 그런 숭고한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네. 다자간 무역, 자유무역을 지켜갑시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초강대국 미국은 네. WTO 작동을 못하게 해버리고 네. WTO에 위배되는 보조금 정책 등등으로 강력하게
자국 내로 모든 산업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장기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조금 정책을 좀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도 그러고 뭐 중국과 미국이 가장 중국이 더 심하기도 하죠. 더 심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중국도 미국도 뭐 다른 나라도 다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첨단 제품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금지 보조금이 있고 허용 보조금이 있는데 R&D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허용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용납을 해두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외에 많은 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WTO 차원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반중이다. 그러니까 반미다. 이제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나라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뛰자.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도생이라고 할 때 자원이 풍부한 나라, 또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 두 나라는 정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네. 또 우리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은 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취약한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국에서 보면은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에서는 그래도 선진국. 일부는 우리가 굉장히 기술이 있는 나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아픈 것은 자원이죠. 그래요. 새로운 시대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탈탄소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세계는 그러면 탈탄소라든가 그 기후변화 대응 또는 뭐 이런 걸로 신재생으로 가서 보니까 그쪽도 풍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쪽도 상류 부문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것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대를 해야겠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아메리카 쪽은 다 빼버리고 이 동아시아하고 인도 이쪽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EU, 중동, 인도, 그리고 동남아, 호주,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중남미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카나다까지 가는 이 큰 W 전략.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렇게 해서. 범위가?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상류 부문, 원료 부분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중남미라든가 카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공해산업이라 한다면 중간에 분리가공 정지하는 것이 그거를 적절한 선에서 분리가공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식량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나다 같은 경우 현재 입장도 그래요. 카나다는 그 북서쪽에 그 유콘 지역이라고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히토리도 많이 있고 뭐 광물이 많거든요. 많은데 뭐 알아서 개발해서 캐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호주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모든 뭐 배터리의 상류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고 히토리의 모든 상류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지금까지의 얘기였고 그 마치 1970년대 원유 그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70년대 그때 석유가 앞으로 30년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30년이거든요. 몇십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탐사를 하게 됩니다. 찾으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토리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왜 중국에 의존 많이 했습니까? 의존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문제가 없었죠. 문제가 없으니까 의존한 거예요, 그냥. 더 투자 딴 데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고 조사도 안 했어, 탐사도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데 빠르게 지금 현재 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캐기도 하고 인프라도 깔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류 부분의 그 중국의 독점은 조만간 무너지리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어떤 안보 상황의 이제 좀 안정화는 조금 더 제가 좀 희망적인 좀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안보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법도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 김 원장께서 지난 9월 초에 이제 제시하신 전략 네네.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 주신 것처럼 중국에게만 의존하던 원자재 또 첨단 산업의 어떤 각종 그 소재 부품들 이런 걸 다변화시키기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뭐냐면 개방성. 이거는 뭐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개방성, 그다음에 포용성, 그리고 다층적 협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을 가지고 나갈 때 중동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좀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뭐 에너지가 팔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다층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EU하고는 굉장히 협력할 게 많이 있고요. 동남아는 전통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층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방성, 예. 그다음에 포용성이라면 현재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서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격차도 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ODA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있고도 같이 갖고 나가가지고 이제 중남미라든가 접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한 경제 쪽과 안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우리가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일단 세계에 공표를 해야 돼요. 공표를 하고 나서 끊임없이 그걸 계속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기반해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함으로 해서 상대 국가에게 우리의 진심을 알리고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짚었습니다만은 우선 뭐 미국의 금리, 물가, 환율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경제 안보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원자재라든가 또 완성품에 있어서의 각국 보호 무역적 어떤 질서 이런 것들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글로벌 복합 위기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이제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흐트러져 있는 이것까지도 자리 잡고 있고 이 글로벌 복합 위기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글로벌 갑니까? 복합 위기는 뭐 사실은 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하지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자연재해와 팬데믹까지 있고요. 그 전쟁까지 있고 맞아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 옛날 역사책 보면은 이 시기 굉장히 어지러웠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이 첨단 시대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네요. 다 들어와 있어요. 맞네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복합 위기인 것은 맞고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the age of distrust, 불신의 시대다. the age of deleveraging, deleverag의 시대다. 조금 더 부채를 줄이고 우리가 부채를 통한 성장을 자제하고 그러면서 좀 부채를 줄이면서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앞으로 3년, 4년 뒤에 있을 다시 또 올라갑니다. 호황이 있습니다. 옵니까? 옵니다. 복합위기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우리가 긴 역사로 지나가니까 그 지나갈 때 지나가고 나서의 어떤 우리의 기업들의 그 어떤 해외 전략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업들은 그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을 지금 하고요. 선별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약자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한 걸음 쉬면서 예. 쉬면서 부채에 의한 자산 증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1, 2년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일각에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에 낀 특히 부동산 같은 데 낀 거품들이 가라앉고 이거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혹시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서막에 들어선 것 아니냐. 20년 장기 침체 이제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길한 예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20년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걸 피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또 경제 체질 또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좀 다르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사실은 일본이 너무 크고 경제가 크고 하니까 내부에서 이제 고립화가 된 측면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개방을 통해서 국내 경제 경쟁을 제고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갖다 게을리하면은 결국 일본 같이
갈라파고스 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면을 항상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해서요. 예. 요새 디지털 규범 관련해서는 우리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함께 지극히 예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유럽도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만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디지털 규범에 대해 현재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규범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것이 다른 미중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하는 방향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잘 고려하면서 정책 당국과 기업과 개인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0년 장기 침체 그렇게 안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좋게 봐도 최소한 앞으로 1, 2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시기를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우리 국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40초가량 카메라를 보고 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뭐 대외적인 어떤 부분에 의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조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 안보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방법도 좀 많이 고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분간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네. 한 2, 3년 잘 버티면서 우리 내실을 다진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 네. 이 말씀으로 네, 네.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V 국장초대석 오늘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